내 사무실은 서울의 화려함이 한 발짝 비켜나간 낡은 상가 건물 3층에 있다. 권역 탐정사무소.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나의 왕국은 싸구려 커피 냄새와 먼지 쌓인 서류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사건들의 흔적이 뒤엉킨 작고 고독한 공간이 전부다. 벽에 붙은 코르크보드에는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자잘한 사건들의 증거 사진들이 붙어 있다. 보험 사기꾼의 위선적인 미소, 바람난 남편의 비겁한 뒷모습, 나는 돈을 받고 사람들의 추악한 비밀을 파헤쳐주는 일을 한다. 한때 국가를 위해 싸운다던 특전사의 검은 베레모는 이제 빛바랜 과거의 유물이 되어 옷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다. 나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차갑게 식어버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5년 전 우리가 아직 세상을 몰랐고 서로의 세상이 전부였던 시절, 사진 속에서 20살의 앳된 한서윤과 나는 대학 교정의 벤치에 앉아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 위로는 벚꽃이 눈처럼 흩날리고 있었다. 한서윤, 내 심장에 박힌 영원히 빠지지 않을 파편의 이름. 그녀는 이제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나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오늘 밤의 잠복 근무를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보험 사기를 치고 잠적한 한 남자를 찾아내는 지루하고 평범한 임무였다. 나는 방수가 되는 낡은 재킷을 걸치고 카메라와 망원경을 챙겨 사무실을 나섰다. 밤이 깊어지자 약속이라도 한 듯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나는 목표물의 집이 보이는 골목 어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빗소리를 들으며 기다렸다. 차창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마치 내 마음을 두드리는 것 같았다. 이런 비 오는 날이면 나는 언제나 그날의 기억을 떠올린다. 바로 일주일 전 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 밤 역시 이렇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때 내 차창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나는 반사적으로 허리춤에 찬 가스총에 손을 가져갔다. 창밖에는 검은 우산 아래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한서윤이었다. 3년 만에 재회였다. 나는 황급히 차 문을 열어 그녀를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예전에 생기 넘치던 모습을 모두 잃고 겁에 질린 작은 새처럼 떨고 있었다. 서윤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내 품에 안겨 한참을 울었다. 나는 그녀의 등을 토닥여주며 그녀가 진정하기를 기다렸다. 한참 뒤 그녀는 겨우 울음을 그치고 내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 결혼에 혀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상대는 태림그룹의 장남 마진석이라는 사람이야. 우리 아빠 회사. 지금 많이 어려운 거 알지? 그 사람이 우리 회사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나를 원한대. 이건 결혼이 아니라 팔려가는 거야. 마진석, 나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온갖 불법적인 사업과 추문이 끊이지 않는 재계의 악랄한 독사. 그런 놈에게 나의 서윤이가 팔려가게 된 것이다. 도망치면 되잖아. 내가 도와줄게. 소용없어. 그녀는 절망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 사람은 괴물이야. 내가 도망치면 우리 아빠랑 회사, 그리고 우리 직원들까지 전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미 아빠의 모든 약점을 손에 쥐고 협박하고 있어. 나는 도망칠 수가 없어. 그녀의 눈빛은 덫에 걸린 짐승처럼 공포와 체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바로 그때 그녀가 내 손을 잡으며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하지만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혁아, 너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하고 가장 똑똑한 사람이야. 특전사 시절의 너라면 불가능도 가능하게 만들었잖아. 나는 너를 믿어. 그녀는 자신의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풀어서 내 손에 쥐어주었다. 아주 정교한 모양의 작은 열쇠 모양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였다. 이건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야. 그리고 우리 아빠 서재에 있는 비밀 금고를 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도 해. 금고. 응, 그 금고 안에 마진석이 우리 아빠를 협박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어. 그의 불법 사업 내역, 협박 녹취록, 모든 것들이. 아빠는 그걸로 마진석에게 대항하려 했지만 그놈이 한수 빨랐어. 아빠는 이제 모든 의지를 잃었어.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혁아, 네가 그 증거를 손에 넣어줘. 그리고 결혼식 날 나를 그 지옥에서 꺼내줘. 서윤아, 그건.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가 하려는 말의 의미, 그것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그것은 범죄였다. 그래, 맞아. 나를 납치해줘.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결혼식이 열리는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데리고 도망쳐줘. 그리고 네가 손에 넣은 증거들을 세상에 공개해. 그렇게 해야만 그놈을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우리 아빠도 회사도 구할 수 있어. 그리고 나도 자유로워질 수 있어. 그것은 미친 계획이었다. 성공 확률은 희박했고 실패하면 나의 인생은 그대로 끝장이었다. 나는 납치범이자 테러리스트가 되어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터였다. 나는 망설였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간절한 눈빛을 나는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의 인생 전부를 걸고 있었다. 알았어. 내가 할게.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빗속에서 약속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그 지옥에서 구해줄게. 그것이 일주일 전의 일이었다. 나는 잠복 근무 중에도 내내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차창 밖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차 밑을 보니 비에 흠뻑 젖은 작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추위에 벌벌 떨며 웅크리고 있었다. 그 모습이 꼭 그날 밤의 서윤이 같아서 마음이 아팠다. 나는 차에서 내려 내가 먹으려던 김밥 한 줄을 꺼내 고양이 앞에 놓아주었다. 그리고 내가 입고 있던 비싼 방수 재킷을 벗어 근처 담벼락 밑에 고양이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고양이는 경계심 어린 눈으로 나를 보더니 이내 조심스럽게 다가와 김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다. 나는 반드시 그녀를 구해낼 것이다.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나는 다시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셔츠 속에 걸어둔 그녀의 열쇠 목걸이를 가만히 만져보았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나의 뜨거운 심장을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다. 내 핸드폰 달력에는 그녀의 결혼식 날짜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단 엿새, 완벽한 계획을 위한, 그리고 한 여자를 구하기 위한 나의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싸움의 카운트다운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빗속에 약속이 있었던 그날 이후 나의 시간은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나는 여전히 보험 사기꾼의 뒤를 쫓는 평범한 사립 탐정이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나는 오직 한 사람, 한서윤을 구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작전을 설계하는 외로운 전략가로 변했다. 나는 먼저
그녀가 준 열쇠 목걸이의 비밀을 파헤쳐야 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고 열쇠가 아니었다. 펜던트 안에는 눈으로는 식별 불가능한 아주 작은 마이크로칩이 숨겨져 있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읽을 수 없는 군사용 수준의 암호화가 걸린 칩이었다. 나는 며칠 밤을 새워 내가 가진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야 겨우 그 칩의 데이터를 복사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암호를 풀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의미 없는 디지털 조각일 뿐이었다. 내게는 조력자가 필요했다. 이 세상에서 이 지독한 암호를 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나의 조용한 세상에 거대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다. 재앙의 시작을 알리는 웨딩벨 소리였다. 사무실의 작은 텔레비전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서 나는 그 소식을 접했다. 화면 속에서 아나운서는 상기된 목소리로 떠들어대고 있었다. 세기의 결혼식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재계를 이끌어갈 태림그룹의 마진석 사장과 선한 영향력으로 알려진 천명그룹 한 회장의 외동딸 한서윤 양의 결혼식이 바로 다음 주 토요일 신라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화면에는 약혼식 때 찍은 듯한 두 사람의 사진이 나타났다. 마진석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그의 옆에 선 서윤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소를 띤 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도와달라고, 구해달라고 내게 보내는 무언의 구조 신호처럼 느껴졌다. 다음 주 토요일 나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정확히 7일이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완벽하게 암호화된 군용위성 전화기였다. 내가 특전사 시절 팀의 통신병으로 복무할 때 사용했던 것과 같은 모델. 나는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수화기 너머에서 신경질적이고 귀찮음이 가득 묻어나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나다, 제로.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훨씬 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권혁, 너 미쳤어. 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내 이름은 이제 제로가 아니야. 나는 그냥 김민수라고. 제로. 아니, 김민수. 그는 나와 함께 군에서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나의 옛 전우이자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 해커였다. 그는 군제대 후 국가정보원의 러브콜도 마다하고 세상과 등을 진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은둔 고수였다. 민수야, 내 눈이 필요하다. 싫어. 내 인생에 더 이상 혁이 형의 위험한 부탁 따위는 없어. 나 이제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치킨집 사장이 내 꿈이야.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이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목소리에 담긴 무게를 느꼈는지. 그는 잠시 침묵했다. 또 누구를 구하러 가시려고. 캡틴. 그의 말투는 여전히 비꼬는 듯했지만 그 안에는 거절할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작전명 런어웨이 브라이드. 나는 그에게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모든 일을 설명했다. 서윤이의 이야기, 마진석의 협박, 그리고 비밀 금고와 암호화된 마이크로칩까지. 내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은 진짜 구제불능의 로맨티스트거나 아니면 그냥 미친놈이거나 둘 중 하나야. 재벌가의 결혼식에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서 신부를 납치하겠다고. 이게 할리우드 영화인 줄 알아. 그래서 내 도움이 필요한 거야. 나는 하드웨어를 맡을 테니 너는 소프트웨어를 맡아줘. 일단 이 마이크로칩에 암호를 해독해야 해. 그리고 한서윤의 아버지, 한 회장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해줘. 내가
그 금고에 접근할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해야 한다. 말도 안 돼. 그 정도 저택이면 보안 시스템이 국방부 수준일 거라고. 뚫는 건 불가능해. 불가능은 없다고 가르친 건 바로 너였어, 민수야. 그는 또다시 침묵했다. 그리고 한참 뒤 패배를 인정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젠장, 알았어, 알았다고. 대신 조건이 있어. 이번 일이 끝나면 다시는 내 인생에 나타나지 마. 그리고 내 치킨집 개업할 때 1,000만 원짜리 금송아지 한 마리 해오는 거다. 알았어, 캡틴. 약속하지. 그렇게 나의 유일한 조력자 제로가 합류했다. 나의 외로운 전쟁은 이제 두 사람의 비밀 작전이 되었다. 그날부터 나는 나의 과거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내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싸움이었다. 실패란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먼저 내가 맡고 있던 모든 탐정 의뢰를 중단했다. 의뢰인들에게는 개인 사정을 핑계로 양해를 구하고 받았던 착수금을 모두 돌려주었다. 몇몇은 욕을 했고 몇몇은 나를 사기꾼이라며 고소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이제 그런 자잘한 일들은 나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나는 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이 작전에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다. 새로운 오토바이, 각종 장비, 그리고 만약에 사태를 대비한 도피 자금까지. 나는 내가 가진 것들 중 가장 값나가는 것들을 처분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판 것은 내가 아들처럼 아끼던 클래식 오토바이였다. 10년도 더 된 낡은 모델이었지만 내가 직접 부품을 구해다가 밤새워 복원한 내 젊은 날의 추억이 담긴 물건이었다. 나는 그것을 눈물을 머금고 헐값의 중고상에게 넘겼다. 다음은 나의 장비들이었다. 특수 제작된 고성능 망원 카메라, 도청 장비, 위치 추적기, 모두 나의 밥줄이자 분신과도 같은 물건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음지의 정보상에게 팔아 넘겼다. 나의 사무실, 나의 작은 왕국도 정리했다. 책상 서랍 속에 낡은 사진 한 장과 서윤이가 준 열쇠 목걸이, 그리고 군 시절의 낡은 군번줄, 이 세 가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버렸다. 나의 과거를, 나의 흔적을 내 손으로 직접 지워나갔다.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사용하던 핸드폰을 꺼내 유심칩을 부러뜨리고 병기에 넣어 흘려보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을 개통했다. 이제 세상에서 권혁이라는 이름의 사립탐정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나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남은 약간의 현금이 든 배낭 하나만을 맨 채 나의 사무실을 나섰다. 그리고 서울 외곽에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허름한 모텔에 새로운 거처를 마련했다. 그날 밤 나는 모텔방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새로운 작전용 노트북을 켰다. 잠시 후 제로로부터 첫 번째 메시지가 도착했다. From Zero. 한 회장 저택 보안 시스템 1차 분석 완료. 예상대로 지옥이더군. 하지만 딱 한 군데 아주 작은 틈을 발견했어. 캡틴, 우리가 파고들어야 할 곳이야. 메시지와 함께 저택의 복잡한 설계도 파일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화면 가득히 수많은 적외선 감지기와 동작 센서, 그리고 고압 전류가 흐르는 담벼락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그 지옥 같은 설계도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심장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특전사 시절, 적진의 한복판에 침투하기 전날 밤의 그 짜릿한 흥분. 나는 다시 전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시계가 자정을 알리고 있었다. 그녀의 결혼식까지. 이제 D6, 나의 모든 것을 건 완벽한 계획이 마침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다.
나의 허름한 모텔방은 이제 완벽한 비밀 작전 기지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한 회장 저택의 상세한 설계도가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각종 침투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지난 이틀 동안 나와 제로는 잠자는 시간도 잊은 채 철옹성과도 같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하고 단 하나의 빈틈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제로가 찾아낸 유일한 빈틈은 저택의 2층, 한서윤의 방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서재의 창문이었다. 그 창문에 연결된 적외선 감지 센서가 아주 오래된 구형 모델이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원격으로 신호를 교란시켜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다. 캡틴, 내가 그 센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정확히 10초야. 그 안에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창문을 닫고 센서를 원래대로 복구시켜야 해. 단 1초라도 늦으면 저택 전체에 사이렌이 울리고 5분 안에 무장 경비들이 들이닥칠 거야. 60컷이면 충분해. 우리의 계획은 단순했다. 내가 저택에 침투하여 한 회장의 비밀 금고를 열고 그 안의 증거를 확보한다. 제로는 원격으로 나를 지원하며 모든 디지털 보안 장치를 통제한다. 작전 개시일은 서윤이의 결혼식을 나흘 앞둔 오늘 밤. 한 회장 부부가 마진석의 가족과 공식적인 상견례를 위해 호텔에 가 있는 바로 오늘 밤이 유일한 기회였다. 밤 11시 나는 저택 주변의 어두운 숲속에 몸을 숨겼다. 귀에는 초소형 무선 이어폰을 꽂고 손목에는 직접 개조한 특수 시계를 찼다. 시계 화면에는 저택 내부의 감시 카메라 화면과 센서의 작동 상태가 제로가 보내주는 실시간 데이터로 표시되고 있었다. 제로, 상태는 완벽해. 캡틴, 저택 내부의 모든 고정형 CCTV는 지금 5분 전의 화면을 반복 재생하고 있어. 순찰 중인 경비는 2명, 15분 주기로 동관과 서관을 각각 순찰 중이야. 지금 동관 쪽 경비가 3층을 지나고 있어. 2층 서재 쪽으로 가려면 5분의 시간이 있어. 알겠다. 작전 개시. 나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높은 담벼락 아래에 섰다. 특수 제작된 흡착 장갑을 끼고 단숨에 3미터가 넘는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섰다. 정원 곳곳에 설치된 동작 감지 센서의 레이저 빔이 붉은 거미줄처럼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다. 나는 특전사 시절 적진의 지뢰밭을 통과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레이저 빔 사이오의 아주 작은 틈을 향해 아슬아슬하게 몸을 움직였다. 마침내 작전 목표인 2층 서재 창문 아래에 도착했다. 제로, 준비됐어. 준비 완료.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3, 2, 1. 지금 제로의 신호와 함께 내 손목 시계의 센서 상태 표시등이 녹색으로 바뀌었다. 60초 나는 와이어 훅을 꺼내 창문 틈에 걸고 조용히 하지만 신속하게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한 마리의 표범처럼 소리 없이 서재 안으로 몸을 날렸다.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창문을 다시 닫고 잠금 장치를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완료. 젠장. 캡틴 58초 걸렸어. 2초만 늦었어도 우리 둘 다 끝장이었다고. 제로가 안도의 한숨과 함께 욕설을 내뱉었다. 서재 안은 어두웠지만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내부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서윤이가 알려준 대로 거대한 책장의 3번째 칸, 셰익스피어 전집 뒤에 숨겨진 비밀 버튼을 눌렀다. 끼릭 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이 옆으로 밀리며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 안에는 육중한 강철로 만들어진 비밀 금고가 있었다. 나는 셔츠 속에 걸어둔
서윤이의 열쇠 목걸이를 꺼냈다. 펜던트 부분을 금고에 작은 홈 넣고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문이 열렸다. 금고 안에는 그녀의 말대로 두툼한 서류 뭉치와 외장 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휴대용 스캐너를 꺼내 서류의 모든 페이지를 빠르게 스캔했다. 서류에는 마진석이 운영하는 유령 회사들과 한 회장의 회사 사이에 오고 간 불법적인 자금 거래 내역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완벽한 협박과 갈취의 증거였다. 나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나의 복제 장치에 연결했다. 데이터 복제가 시작되었다. 예상보다 파일의 크기가 컸다. 제로, 복제에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최소 10분. 그동안 경비들이 순찰을 돌 텐데. 괜찮겠어, 캡틴. 괜찮아. 내가 시간을 벌지. 나는 금고문을 살짝 열어둔 채 서재 안의 소파 뒤에 몸을 숨겼다. 잠시 후 복도 저편에서 경비들의 발소리와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다가왔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지만 나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경비들은 서재 문 앞을 잠시 서성이다가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이내 다른 곳으로 사라졌다.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었다는 신호음이 작게 울렸다. 나는 모든 장비를 챙기고 금고문을 다시 닫았다. 책장도 원래대로 되돌려 놓았다. 모든 것을 처음과 똑같은 상태로. 제로 퇴로 확보. 1층 동쪽 테라스다. 나는 다시 한번 제로의 도움을 받아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처음 들어왔던 방식 그대로 소리 없이 저택을 빠져나왔다. 완벽한 침투, 완벽한 탈출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모텔방에서 밤새 확보한 증거들을 분석하고 있었다. 마진석의 범죄 행각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거대했다. 그는 단순히 한 회장을 협박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마약 밀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 거대한 범죄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한서윤과의 결혼은 그의 더러운 돈을 세탁하고 천명그룹이라는 이 깨끗한 간판을 이용해 그의 사업을 합법화하려는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던 것이다. 바로 그때 제로로부터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From Zero. 캡틴, 문제가 생겼어. 아주 큰 문제. 무슨 일이야? 어젯밤 우리가 저택의 보안 시스템을 건드렸던 것이 결국 발각된 것 같아. 아주 미세한 로그 기록의 변조를 마진석 쪽 보안팀이 발견했어. 그놈들 보통 실력이 아니야. 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마진석이 지금 난리가 났어. 저택의 보안 시스템 전체를 교체하고 외부의 전문 보안 업체까지 고용했어. 그리고 결혼식이 열릴 신라호텔의 보안 등급을 오늘부로 대통령 경호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고 해.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게 만들 기세야. 젠장, 나의 완벽했던 계획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마진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하고 훨씬 더 치밀한 놈이었다. 그는 이제 누군가가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결혼식 당일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예식장에 난입하여 서윤이를 구출하려던 나의 플랜 A는 이제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나는 이제 훨씬 더 위험하고 훨씬 더 대담한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만 했다. 나의 게임은 이제 단순한 침투 작전이 아니었다. 이것은 이제 저 거대하고 교활한 괴물과의 한치의 양보도 없는 전면적인 두뇌 싸움이 되어버렸다.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나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다. 마진석의 방역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했다. 그는 교활한 뱀처럼 아주 작은 위험의 낌새를 느끼자마자
자신의 성벽을 더욱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리고 있었다. 그가 고용한 최고 수준의 보안업체는 호텔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요새로 바꾸어 놓았다. 내가 원래 계획했던 플랜 A, 즉 하객으로 위장하여 예식장에 잠입한 뒤 혼란을 틈타 서윤이를 데리고 나오는 계획은 이제 불가능해졌다. 모든 하객은 사전에 등록된 얼굴 인식 시스템을 통과해야 했고 식장 내부에는 수십 명의 사복 경호원들이 배치될 예정이었다. 젠장, 이건 뭐 대통령 취임식 경호 수준이잖아. 나의 허름한 모텔방, 즉 우리의 임시작전 기지에서 제로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캡틴 정문이든 후문이든 우리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 저놈 완전히 작정하고 판을 짰어. 정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면 나는 벽에 붙여놓은 호텔의 설계도를 바라보며 말했다. 정문을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되지. 무슨 소리야. 정면 돌파. 그게 우리의 새로운 플랜 A다. 나는 제로에게 나의 새로운 계획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잠입이 아닌 공격에 가까운 무모하고도 대담한 계획이었다. 첫째, 제로는 결혼식장의 모든 시청각 시스템과 온라인 생중계 시스템을 해킹하여 장악한다. 그리고 내가 신호를 보내는 정확한 순간 내가 미리 전달한 마진석의 범죄 증거 자료 영상을 식장 안의 모든 스크린과 온라인 생중계 화면에 동시에 송출한다. 둘째, 증거 영상이 송출되는 바로 그 순간 나는 오토바이를 타고 예식장의 가장 취약한 지점, 즉 로비의 거대한 통유리 창을 깨고 안으로 돌진한다. 셋째, 극도의 혼란 속에서 서윤이는 약속된 장소로 달려나온다. 나는 그녀를 태우고 사전에 계획된 가장 빠르고 복잡한 경로를 통해 현장을 탈출한다. 내 계획을 들은 제로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수화기 너머로 그의 깊은 한숨소리만이 들려왔다. 캡틴, 그거 알아. 캡틴이랑 같이 작전할 때가 내 인생에서 수명이 가장 빨리 줄어드는 것 같아. 그건 계획이 아니라 자살 행위라고. 그래서 네가 필요해. 제로, 나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어. 네가 디지털 세계에서 혼란을 극대화해 주어야 내가 현실 세계에서 1분 1초라도 더 벌 수 있어. 네가 나의 눈과 귀가 되어주고 나의 방패가 되어줘야 해. 젠장,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캡틴 같은 사람을 형으로 만나가지고. 그는 투덜거렸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이미 전사의 비장함이 담겨 있었다. 알았어. 까짓 거 한번 해보지 뭐. 대신 내 치킨집 금송아지는 이제 다이아몬드 송아지로 바뀐 거다.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의 마지막 완벽한 계획이 세워졌다. 남은 시간은 단 사흘. 우리는 각자의 위치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임무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나는 먼저 이 작전의 가장 중요한 무기인 새로운 오토바이를 구해야 했다. 내가 기존에 타던 클래식 바이크로는 강화 유리를 뚫고 돌진하는 것은 어림도 없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돈을 털어 암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개조된 육중한 방탄 바이크 한 대를 구했다. 낡고 흉측했지만 탱크처럼 단단한 놈이었다. 나는 낡은 폐차장에서 밤을 새워가며 오토바이를 다시 한번 개조했다. 타이어는 방탄 소재로 교체했고 차체 전면에는 강철판을 덧대어 충격에 대비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연막탄 발사 장치까지 몰래 설치했다. 낮에는 개조 작업에 매달리고 밤이 되면 직접 오토바이를 타고 예식장이 있는 호텔 주변을 수십 번씩 돌며 지형을 익혔다. 나는 탈출 경로로 호텔 뒤편의 복잡한 이면도로와 전통시장을 택했다. 자동차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오토바이만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나는 그 모든 골목길의 구조와 신호등의 위치까지 내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했다. 이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나는 철저히 혼자였다. 귀에 꽂힌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는 제로의 목소리만이 내가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유일한 증거였다.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만약 내가 실패하면, 만약 내가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혹은 총에 맞기라도 하면 서윤이는 어떻게 되는 거지?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셔츠 속에 걸린 열쇠의 목걸이를 만지작거렸다. 혀가 구해줘. 빗속에서 떨며 속삭이던 그녀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나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우는 유일한 주문이었다. 한편 제로는 보이지 않는 디지털 세계에서 그만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캡틴, 놈들의 부안이 상상 이상이야. 제로는 잔뜩 잠긴 목소리로 보고했다. 호텔의 주 전산망은 완전히 외부와 격리되어 있어 뚫고 들어갈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 방법을 찾아내. 제로, 반드시 방법이 있긴 있어. 아주 위험한 방법이. 그가 말했다. 호텔의 AV 시스템을 관리하는 하청업체 직원의 노트북을 해킹하는 거야. 그 직원이 시스템 점검을 위해 내부망에 접속하는 그 짧은 순간을 노려 악성 코드를 씹는 거지. 하지만 단 한 번의 기회뿐이야. 만약 들키면 우리의 모든 계획이 발각되고 말아. 그 후 이틀 동안 제로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를 잡기 위해 잠도 자지 않고 하청업체 직원의 모든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을 단 하루 앞둔 날 밤, 그는 기적적으로 기회를 잡았다. 성공했어, 캡틴. 수화기 너머로 그의 지친 그러나 흥분의 참 목소리가 들려왔다. 악성 코드. 성공적으로 심었어. 이제 결혼식장의 모든 스크린과 스피커는 우리 손안에 있어.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마지막 하루만이 남아있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마지막으로 모든 계획을 점검했다. 오토바이는 완벽하게 정비되었고 탈출 경로는 내 머리쫓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다. 제로가 보내온 마진석의 범죄 증거를 담은 영상 파일도 최종 확인을 마쳤다. 나는 샤워를 하고 내가 가진 옷 중에 가장 깨끗한 검은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의 갑옷이 되어줄 검은색 가죽 라이더 재킷을 걸쳤다. 마지막으로 얼굴 전체를 가리는 검은색 풀페이스 헬멧을 썼다. 이제 세상 그 누구도 나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평범한 사립탐정 권역이 없었다. 그곳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준비가 된 이름 없는 전사만이 서 있었다. 나는 셔츠 속에 열쇠 목걸이를 꺼내 가만히 입을 맞추었다. 서윤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지금 너를 구하러 갈게. 나는 모텔방을 나와 어둠 속에 숨겨두었던 나의 육중한 바이크에 올라탔다. 귀에 혀진 이어폰에서 제로의 마지막 목소리가 들려왔다. 준비됐나, 캡틴? 그래. 행운을 빌어. 절대 죽지 마. 내여도. 나는 헬멧의 바이저를 내렸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부르릉. 지축을 울리는 듯한 묵직하고 거친 엔진 소리가 서울의 새벽 공기를 갈랐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가장 위험하고도 위대한 질주를 시작할 것이다. 사랑과 정의, 그리고 내 모든 것을 건 완벽한 계획의 마지막 장을 향해. 결혼식 당일 오후
나는 예식장인 신라호텔이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주차장에 서서 마지막으로 나의 에마, 키메라를 점검하고 있었다. 원래 그리스 신화 속 키메라는 사자의 머리에 염소의 몸, 그리고 뱀의 꼬리를 가진 괴물이지만 나의 키메라는 묵직한 강철 차체에 방탄 타이어, 그리고 연막탄 발사기까지 장착된 현대판 괴물이었다. 귀에 꽂힌 이어폰에서 제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이미 호텔 근처에 한 오피스텔에 위장 서버를 설치하고 모든 시스템을 장악할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캡틴, 들려 예식장 내부 CCTV 화면. 지금부터 실시간으로 캡틴의 손목시계로 전송한다. 식장 내부는 그야말로 개미 새끼 한 마리까지 다 보여. 저놈들 보안 요원을 하객으로 위장시켜서 곳곳에 깔아놨어. 절대 방심하면 안 돼. 알고 있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시스템을 완전히 장악하고 증거 영상을 트는 순간부터 놈들이 메인 서버의 전원을 차단하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3분이야. 3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고 탈출해야 해. 알겠어. 3분이면 충분하고도 남아. 나는 손목시계의 작은 화면을 통해 예식장 안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화려한 꽃으로 장식된 버진 로드, 값비싼 샹들리에, 그리고 위선적인 미소로 하객들을 맞이하는 양가의 부모들. 모든 것이 한편의 잘 짜인 연극처럼 보였다. 잠시 후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음악이 울려 퍼지고 예식장에 거대한 문이 열렸다. 그리고 한 회장의 손을 잡고 눈부신 웨딩 드레스를 입은 한서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슬픈 신부였다. 그녀의 얼굴은 완벽한 화장으로 가려져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 서린 깊은 절망과 나를 향한 간절한 믿음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아주 미세하게 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자신의 목에 걸린 이제는 비어있을 열쇠 목걸이를 아주 잠깐 스치고 지나간 것이다. 나 준비됐어, 혁아. 그녀의 맞은편 제단 앞에는 마진석이 서 있었다. 그는 승리자의 여유로운 미소로 자신의 전리품이 걸어 들어오는 것을 감상하고 있었다. 저 미소를 내가 곧 지옥의 비명으로 바꾸어 주리라. 서윤이가 제단 앞에 서고 주례사가 시작되었다. 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다. 나는 헬멧을 쓰고 나의 괴물, 키메라의 시동을 걸었다. 부르르릉, 심장을 찢는 듯한 엔진 소리가 남산의 고요를 깨뜨렸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는 지옥을 향해, 그리고 나의 천국을 향해 엑셀을 끝까지 감았다. 오토바이는 맹렬한 속도로 산길을 내려와 호텔로 향하는 도로 위를 질주했다. 내 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 예식장의 거대한 유리창만이 보였다. 제로, 나 출발했다. 2분 후에 돌입한다. 준비해. 알았어. 캡틴 행운을 빌어. 주례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며 위선적인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다. 마침내 주례사가 그 질문을 던졌다. 이제 신랑 마진석 군과 신부 한서윤 양의 신성한 혼인서약에 앞서 혹시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나는 호텔 로비로 이어지는 진입로의 모든 차단기를 뚫고 예식장 홀의 정면을 향해 오토바이를 몰았다. 제로, 지금이야. 내 고함과 함께 나는 오토바이의 속도를 최대로 높여 예식장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향해 그대로 돌진했다. 쾅!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파열음과 함께 강화유리가
산산조각 나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나는 오토바이를 탄 채로 수많은 사람들의 비명소리와 함께 신성해야 할 예식장에 버진 로드 한복판으로 들이닥쳤다. 꺄, 테러다. 도망쳐.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테이블 위의 음식과 와인잔들이 바닥으로 쏟아져 내렸다. 그 혼란 속에서 마진석의 경호원들은 역시 프로였다. 그들은 당황하지 않고 즉시 나를 향해 달려들었다. 사방에서 나를 포위하며 그들의 손에는 정의 충격기와 삼단봉이 들려 있었다. 꼼짝마! 네댓 명의 거구들이 나를 오토바이에서 끌어내리려 했다. 내가 잠시 저항하며 시간을 버는 사이 그들의 이어폰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장님, 통신이 안 됩니다. 모든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제로가 약속대로 통신망을 마비시킨 것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경호원 한 명이 휘두른 삼단봉에 팔을 맞았다. 뼈가 부서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다른 한 명은 내 목을 향해 정의 충격기를 들이댔다. 모든 것이 끝나는 듯했다. 나의 완벽한 계획이 이렇게 허무하게 실패하는 것인가? 바로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다. 제로의 방역이 시작된 것이다. 예식장 안의 모든 스크린이 일제히 섬광을 뿜으며 하나의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재단 뒤의 거대한 스크린에는 마진석이 자신의 비서에게 불법적인 지시를 내리는 모습이 담긴 비밀 CCTV 영상이 나타났다. 한 회장놈, 아직도 버티고 있나? 그놈의 회사에 세무조사 폭탄이라도 하나 터뜨려. 그리고 저번에 찍어둔 약점 영상, 언론에 살짝 흘려 딸년을 위해서라면 제 발로 기어 나와서 무릎 꿇게 될 테니. 동시에 예식장의 모든 스피커에서는 그가 자신의 범죄를 자백하는 통화 녹취록이 악마의 목소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걱정 마, 김 의원. 결혼만 하면 천명그룹은 우리 손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들의 신기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자금까지. 그때가 되면 자네가 원하는 그 자리, 내가 만들어주지. 경호원들을 포함한 예식장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과 공포 속에서 스크린과 재단 위에 마진석을 번갈아 보았다. 저건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라고. 마진석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다. 제로의 공격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갑자기 예식장 전체에 화재 경보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고 천장에서는 스프링클러가 터져 나와 물을 뿜어댔다. 그리고 동시에 축포용으로 준비되었던 수만 장의 오색 종이들이 마치 폭설처럼 쏟아져 내렸다. 물과 비명, 경보음과 색종이가 뒤엉킨 완벽한 혼돈.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나는 그들의 포위를 뚫고 빠져나왔다. 그리고 재단 쪽을 바라보았다. 한서윤, 그녀는 약속대로 울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웨딩드레스 자락을 찢어버리고 하이힐을 벗어 던졌다. 그리고 나를 향해, 자신의 자유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려오고 있었다. 혀가, 나는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마진석이 뒤늦게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나는 달려온 그녀를 번쩍 들어 오토바이 뒷좌석에 태웠다. 그녀는 내 허리를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 강하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 박동이 젖은 드레스를 뚫고 나의 등에까지 전해져 왔다. 나는 마지막으로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마진석을 향해 헬멧 속에서 조롱의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리고 오토바이의 엑셀을 다시 한번 끝까지 감았다. 무앙! 나의 괴물 키메라는 다시 한번 포효하며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을 가로질러 우리가 사전에 계획해둔 비상 탈출구를 향해 질주했다. 우리는 쏟아지는 물줄기와 색종이 비를 뚫고 마침내 지옥 같았던 그곳을 빠져나왔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기의 납치극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지만 나와 그녀에게 이것은 세기의 탈출극이었다. 거짓된 낙원에서 빠져나와 고통스럽지만 진실된 우리의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 그녀의 하얀 드레스 자락이 빗속에서 자유의 깃발처럼 힘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우리가 아수라장이 된 예식장을 빠져나온 후 세상은 우리가 터뜨린 진실의 폭탄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혔다. 제로는 약속대로 결혼식장의 모든 스크린에 송출했던 증거 영상을 대한민국 모든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시에 유포했다.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다. 세기의 결혼식, 세기의 범죄 현장이 되다. 태림그룹 마진석 사장, 예식장에서 긴급 체포, 불법 비자금 및 협박 혐의, 베일에 쌓인 모터사이클 영웅, 그는 누구인가? 모든 뉴스와 신문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았던 그날의 사건을 대서특필했다. 마진석은 자신의 결혼식장에서 수많은 하객과 기자들이 보는 앞에서 출동한 검찰에 의해 수갑을 차고 연행되었다. 그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는 너무나도 명백해서 그는 더 이상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그의 추악한 범죄 제국의 실체는 양파 껍질처럼 계속해서 벗겨져 나왔다. 그의 몰락은 그가 그토록 원했던 화려한 결혼식만큼이나 장대하고 비참했다. 나와 서윤이는 제로가 미리 마련해둔 동해안의 한적한 해변가 은신처에서 이 모든 상황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 그곳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우리 둘만의 작은 요새였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아무 말 없이 그저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며 지독했던 지난 시간의 상처를 보듬었다. 아드레날린이 모두 빠져나간 몸은 청은망은이었지만 마음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다. 사건이 있고 3일 뒤 한서윤의 아버지, 한 회장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다. 나는 서윤이의 손을 꼭 잡고 텔레비전 앞에 앉았다. 화면에 나타난 그는 내가 기억하던 냉철하고 위엄있던 기업가의 모습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과오와 정면으로 마주한 한없이 작고 늙은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아주 깊이 오랫동안 허리를 숙였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일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저는 비겁한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제 딸을 제 회사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거대한 불의와 타협했습니다. 괴물의 협박에 굴복하여 제 손으로 제 딸을 그 괴물의 재단에 바치려 했습니다. 저는 경영자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마치 화면 너머의 딸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서윤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못난 아비를 부디 용서하지 마라. 너의 인생을 담보로 나의 안위를 지키려 했던 아빠의 죄를 평생 꾸짖고 원망하렴. 그것이 내가 받아야 할 마땅한 벌이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옆에 앉은 서윤이의 어깨가 작게 들썩이기 시작했다. 저는 오늘부로 천명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은 저의 과오를 바로잡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상처받은 제 딸과 모든 분들께 속죄하는 데 바치겠습니다.
검찰 수사에도 성실히 임하여 제가 받아야 할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그의 기자회견은 한때 그를 짓눌렀던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벗어던지는 한 인간의 뒤늦고도 진솔한 참회였다. 서윤이는 소리내어 울었지만 그 울음 속에는 더 이상 원망이 아닌 아버지를 향한 연민과 용서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 그 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했다. 마진석의 태림그룹이 몰락하면서 천명그룹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위협은 자연스럽게 사라졌다. 한 회장은 약속대로 검찰의 모든 진실을 자백하고 그의 협박에 못 이겨 저질렀던 불법적인 자금 거래에 대한 죗값을 치렀다. 그리고 서윤이는 아버지와 이사회의 간곡한 부탁을 받아들여 위기에 빠진 회사를 구하기 위해 비상경영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폭풍을 이겨내고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재건해야 하는 강인한 여왕이 되어야 했다. 나의 납치 혐의 역시 서윤이와 한 회장의 증언 덕분에 자연스럽게 벗겨졌다. 세상은 나를 현대판 로빈 후드라며 영웅으로 칭송했지만 나는 그 모든 관심이 부담스러웠다. 나는 그저 내가 사랑하는 한 여자를 구하고 싶었을 뿐이었다.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은신처의 작은 오두막에서 처음으로 온전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함께 바다를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이 들었다. 마치 지난 몇 년간의 잃어버렸던 시간을 보상받으려는 듯이 어느 날 저녁 우리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해변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타닥타닥 장작이 타는 소리와 철썩이는 파도 소리만이 우리의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다. 혀가, 서윤이가 조용히 내 이름을 불렀다. 응? 그날 무섭지 않았어. 무서웠지.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네가 다칠까봐 무서웠고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까봐 무서웠어. 그리고 너를 영원히 잃게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웠어. 나도 무서웠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식장에 내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 아, 이제 살았구나. 그가 나를 구하러 왔구나.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 그녀는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녀의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리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서윤아, 내게는 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 너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 모든 것을 걸어도 아깝지 않았어.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게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불꽃처럼 뜨겁거나 꿀처럼 달콤한 키스가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고 서로의 영혼을 위로하는 짜고도 따뜻한 바다의 맛이 나는 키스였다.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까? 그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모르겠어. 나는 그녀를 쫓아 안으며 말했다.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지도 몰라.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우리는 이제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거. 내가 네 옆에 있을게.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다. 20대의 우리는 너무 어리고 힘이 없어서 세상의 벽 앞에서 서로를 놓아버려야만 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세상의 모든 폭풍을 이겨내고 마침내 다시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우리의 과거는 상처로 가득했지만 우리의 미래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갈 수 있었다.
진실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동시에 우리를 완벽하게 자유롭게 만들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상처 입은 두 마리의 새가 되어 서로의 날개에 의지한 채 새로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세상은 언제나처럼 바쁘게 흘러갔고 한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세기의 납치극은 이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한 편의 낡은 영화처럼 희미해져 갔다. 하지만 나와 서윤이에게 그날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된 진정한 결혼기념일이었다. 서윤이는 모두의 우려를 딛고 무너져 가던 천명그룹을 훌륭하게 이끌었다. 그녀는 아버지와 삼촌이 남긴 부패의 고리를 모두 끊어내고 윤리경영과 투명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 회사의 규모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그 어떤 대기업보다도 단단하고 건강한 회사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존경받는 젊은 CEO가 되어 있었다. 나의 삶 역시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남의 비밀을 파헤치는 외로운 탐정이 아니었다. 나는 나의 낡은 탐정 사무소를 폐업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과도 같았던 키메라, 오토바이도 이제는 박물관에나 어울릴 법한 물건이 되어 내 차고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었다. 나와 서윤이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의 재단을 설립했다. 방패재단. 방패재단은 과거 우리 아버지와 서윤이처럼 거대 권력의 부당한 협박과 압력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우리는 그들에게 최고의 변호인단을 무료로 지원해 주었고 그들이 안전하게 진실을 폭로할 수 있는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그들이 제기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재단 사무실은 한때 서윤이가 운영했던 청담동의 그 갤러리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과거의 아픔이 서린 그 공간을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공간으로 바꾸고 싶었다. 어느 날 오후, 나는 재단 사무실에서 한 젊은 벤처기업 대표와 상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대기업으로부터 부당한 기술 탈취 압박을 받고 회사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의 절박한 눈빛 속에서 나는 과거 힘없던 한 회장의 모습을 그리고 그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어야 했던 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표님, 나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방패재단이 당신의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싸우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상담이 끝나고 서윤이가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내게 다가왔다. 그녀는 이제 회사의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였지만 나와 함께 있을 때면 여전히 5년 전의 그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곤 했다. 오늘도 좋은 일 했네. 우리 권혁 씨, 당신만큼은 아니지. 한 대표님,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다. 우리는 이제 연인이자 동지였고 서로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었다. 우리는 함께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우리가 함께 지켜낸 서울의 풍경이 평화롭게 펼쳐져 있었다. 그때 서윤이가 나에게 말했다. 혁아,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모든 걸 다 잊고 아주 멀리 이 좁은 서울을 떠나서 그냥 우리 둘이서만 한 일주일 정도라도. 나는 그녀의 제안에 잠시 망설였다. 아직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그녀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휴식이 필요한지를 읽을 수 있었다. 좋아, 어디로 갈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디든 당신과 함께라면 일주일 뒤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나는 차고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키메라 대신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크고 편안한 투어링 바이크를 새로 장만했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겨 그 오토바이에 올랐다. 나는 가죽 재킷을, 그녀는 내 재킷과 똑같은 디자인의 커플 재킷을 입었다. 우리는 헬멧을 쓰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2년 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던 그 비장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평범하고 행복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목적지를 정하지 않았다. 그저 동해안을 따라 이어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할원 국도를 따라 마음이 이끄는 대로 달려가기로 했다. 부르릉, 경쾌한 엔진 소리와 함께 우리는 복잡한 서울을 빠져나왔다. 고층 빌딩과 빽빽한 아파트 숲이 시야에서 멀어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가벼워졌다. 잠시 후 우리의 눈앞에 끝없이 펼쳐진 푸른 동해 바다가 나타났다. 와! 뒷좌석에 앉은 서윤이가 아이처럼 탄성을 질렀다. 나는 엑셀을 감아 해안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우리의 헬멧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고 짭조름한 바다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다. 왼쪽에는 눈부신 바다가, 오른쪽에는 푸르른 산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우리는 가다 서다를 반복했다.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면 오토바이를 세우고 맨발로 백사장을 걸었다. 작은 어촌 마을이 나타나면 허름한 횟집에 들어가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웠다. 우리는 더 이상 쫓기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리는 자유로운 여행자였다. 어느덧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우리는 작은 항구 마을의 언덕 위에 있는 아주 낡고 작은 민박집에 묵기로 했다. 민박집 주인 할머니는 우리를 신혼부부인 줄 알고 가장 전망 좋은 방을 내주셨다. 우리는 방의 작은 테라스에 앉아 붉게 물들어가는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았다. 세상은 고요했고 오직 파도 소리만이 우리의 귓가를 간지럽혔다. 행복하다. 서윤이가 내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당연히 그래도 돼. 나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아니, 넌 앞으로 더 행복해야 해. 넌 그럴 자격이 충분히 있어. 나는 그녀의 목에 걸린 이제는 펜던트가 없는 빈 목걸이 줄을 가만히 만져보았다. 그 열쇠는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린 후 내가 직접 박물관에 기증했다. 한 시대의 비극을 증명하는 유물로서. 후회 안 해. 혀가 그녀가 물었다. 나 때문에 너의 평범했던 삶을 포기한 거.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너를 만나기 전에 내 삶은 평범한 게 아니라 공허한 거였어. 나는 살아있었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었지. 네가, 그리고 너와의 싸움이 나를 진짜로 살게 만들어준 거야. 너는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가 나를 구원한 거야. 서윤아, 우리는 그날 밤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상처를 그리고 서로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났다. 우리의 여행에는 끝이 정해져 있지 않았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 그럴 것이다. 우리는 또 어떤 어려움과 마주하게 될지, 어떤 새로운 길을 가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렵지 않았다. 우리는 함께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고장 나지 않을 서로를 향한 사랑이라는 이름의 마음의 나침반이 있었으니까. 나는 백미러를 통해 내 등 뒤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그녀의 얼굴을 보았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다. 우리의 앞에는 끝없이 펼쳐진 눈부신 길이 있었다.
2년 전 세상을 향한 나의 질주는 복수와 탈출을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이 새로운 질주는 오직 사랑과 자유, 그리고 희망을 향한 것이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 이 길 위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욱 감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